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을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함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 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유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이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010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저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0 전투기를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저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 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NX1은 독일 항공우주 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2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NX-1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 KEPD-350KD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 KEPD-350K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 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나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그 파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우 미사일과 대만산 홍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 3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의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야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2,0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3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 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 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만이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최근 암초를 만나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1월 대만 국민당의 한 의원이 한국 대표부와 국정원에 정체모를 USB를 전달했습니다.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 하이콘을 만든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에 대우조선해양현 하나오션의 기술이 유출됐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이 사건은 국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결국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어씨 등 2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는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근무 당시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S사로 이직했고 이후 도면을 대만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알려진 지 20여일 후 하나오션 측은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대만에 유출됐다고 알려진 도면은 옛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도면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1970년대 말 독일로부터 수입한 독일 잠수함입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한국 재판부는 하나오션 측 의견을 종합해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 잠수함 사건의 진상과 내막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경제 보복을 할 것을 우려해 한국이 잠수함 도면 유출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그럼에도 대만으로 넘어간 이천 쪽 분량의 잠수함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9년 인도네시아에 1조 1,600억 원의 새 척을 판매한 DSM이 1400 모델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또한 대만이 한국 잠수함 설계 도면을 입수해 자국의 잠수함을 건조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 대만 독립 노선을 표방하는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노골적인 침공 위협을 받아온 대만은 독자 잠수함 건조에 국가적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대만 상륙에 앞서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 압도적 해군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을 독자 기술로 건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만은 그간 잠수함의 해외 구매는 물론 독자 건조에 이르기까지 가진 방법을 고려했지만 줄곧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아왔고 대만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나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국의 강력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대만은 자국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홍보해온 잠수함 하이쿤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016년 총통 취임과 함께 시작한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무려 7년 만에 첫 번째 결실을 선보인 것이라 민진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국민들도 흥분했습니다. 대만은 2,500톤급 하이쿤함의 부품 중 40%가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홍보했고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착착 진행되는 줄만 알았던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한국 잠수함 기술 훔쳐갔다고 의심받는 대만이 미국에 뒤통수 당하며 발칵 뒤집힌 겁니다. 대체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것인지, 미국이 건 태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의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가 커다란 암초를 만나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 겉으로는 대만 자체 기술로 건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은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부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잠수함 건조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 내에서조차 잠수함 건조 기술이 부족한 대만이 미 방위산업체들의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체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비용과 기술적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 7대의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매년 1대씩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빠르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대부분의 전투 디지털 핵심 시스템을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는데 핵심 부품의 개발 비용부터 테스트 비용까지 모두 대만이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대만의 잠수함 프로젝트가 대만이 높은 위험 손실 부담을 떠안고 시작하는 한마디로 불리한 사업 구조로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기야 대만 국방부가 잠수함 대당 건조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항의했지만 미국은 대만 해군이 제시한 불만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했고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지금 대만 의회를 대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 7척의 잠수함 건조 비용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만일 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총 7척을 건조하려던 애초의 계획이 축소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도 빠르게 심지어 납기일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척척 건조하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국은 지난 2018년 대우조선에서 첫 독자 설계 건조 잠수함인 3000T급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하면서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대략 1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만이 지금 건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3000톤급 잠수함보다 1000톤이나 작은 2000톤급이며 길이는 70m로 소형입니다. 더구나 수직 발사 체계도 갖추지 않은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애를 먹느니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면 될 것을 이란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소박한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의 지원으로 해저에서 착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성능의 X자 항타를 장착하고 있어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핵잠수함의 헌터킬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3000톤급 일본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대당 8,500억 원이었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해 1.1조 원대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 업체의 도움을 받은 대만은 여기에 잠수함 전용 부품 설계 비용, 부품 수입 비용, 미국산 미사일과 MK-48 어뢰 도입 등에 2조 1,300억 원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초도함 건조비에만 설계비와 건조비용 등을 합해 무려 2조 2,400억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대만보다 1000톤이나 높은 3000톤급 잠수함 초도함 건조 비용에 사용한 비용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업비를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3000톤 잠수함보다 배수량, 길이, 성능, 탑재 시스템 등 모든 면에서 소박한 대만의 2000톤급 잠수함 초도 비용에 이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대만 의회가 펄쩍 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전히 대만에서 잠수함 건조 문제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첨예한 논란거리인데 말입니다. 중국의 예상되는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자 잠수함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진당과 과도한 예산 및 중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 대만 총통 선거 때 잠수함 건조 문제는 선거전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을 정도로 논란거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잠수함들의 예상 단가가 처음에는 1조 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계산으로는 무려 1.7조 원으로 상승해 대당 단가가 6,700억 원이나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 대만 정부를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민당이 반대하고 대만 국회가 곤란하다고 해도 대만으로서는 미국 방산업체의 도움 없이는 잠수함 건조가 안 되니 돈이 더 들어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잠수함과 같은 첨단 방산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과 핵심 부품 수입을 감수해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어느 정도 자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초도함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만처럼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체 기술이 없다는 점이 이렇게 억울한 겁니다. 반면 미국 방산 업체들은 대만 잠수함 사업을 수주에 부르는 게 값인 부품을 파는 중입니다. 올해 초 HD현대중공업은 3000T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서명식을 개최했는데요. 보통 인도 서명식에는 해군, 방위사업청, 조선사 정도가 참석하는데 이날은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와 HD현대중공업은 주요 고객을 초청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돼 전력 배치를 앞둔 잠수함의 실물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 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 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까지 둘러본 주한 페루 대사와 캐나다 고위 관계자는 잠수함 내부까지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했고, 지난달 28일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호위함 등 함정 4척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호함 인도 서명식에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악플을 달았습니다.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겠지?
방산에 대해 조금 아는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라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과 비교된다. 며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시기하면서도 미국 등 유수의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구매하고 K방산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는 명국 아마도 대만 역시 전 세계로 수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면서 자주국방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못내 부러울 것입니다. 대만이 잠수함 건조에 있어 고비용 문제 때문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자체 기술력이 없는 나라, 자주국방의 능력이 없는 나라의 비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인도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테자스가 12일 최초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했지만 기체는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나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 무기를 2023년 수준에서 2025년까지 50억 달러로 3배 이상 수출을 늘리겠다는 큰 야망을 세웠고 무엇보다 테자스를 수출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도가 개발을 시작한 지 31년 만에 완성한 경공격기 테자스는 인도가 최고의 방산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로 테자스는 인도 방위 제조 분야의 자급자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체 폭발로 인해서 인도의 야망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테자스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던 국가들은 부정적 시각이 커졌고 또한 도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의 FA-50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경전투기 1위를 FA-50, 2위를 테자스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하고 추가로 18대 도입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2 인도 테자스에 밀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러시아산 수-30 항공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를 무기 삼아 테자스를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로 선정된 FA-50과 테자스를 비교해본 말레이시아는 FA-50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도 테자스는 자신들이 제공권이 강하고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성공적으로 조달해도 인도받은 후 러시아나 서방의 군비들을 탑재해야 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KAI는 말레이사가 원하는 FA-50의 공중 금유 기능을 탑재해주기로 하고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충족시켜 테자스보다 우위에 섰습니다. 또한 FA-50의 블록 20에는 훨씬 더 진보된 무기가 장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테자스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를 도입한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FA-50은 최근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하면서 KAI는 미국 시장까지 도전해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안에 매료되었고 FA-50을 최종 선택했는데 이번 테자스의 폭발을 보면서 더더욱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달리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노후 전투기 대체기로 인도 경전투기 테자스를 선택했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보츠와나는 자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A-50의 작전 능력, 특히 레이더 및 무기 성능과 탑재량 항속거리가 보츠와나의 자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구매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츠와나도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FA-50은 이러한 나라의 요구 조건까지 맞추기 위해서 356억 원을 투자해 단자형 1인승 다목적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FA-50은 T-50 고등 훈련기에 각종 항전 장치와 무장 등을 강화해 만든 기체로 통상 훈련기는 앞좌석에 교육생이 뒷좌석에 교관이 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좌석 때문에 앞좌석만 있는 경전투기에 비해 연료 탑재량이 적고 무장도 강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좌기의 항속거리는 1852km 정도인데
단자형인 테자스의 항속거리는 2800km 정도입니다. 이에 KAI는 FA50의 뒷좌석과 일부 장치를 제거한 뒤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단자형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단자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종 관제장치, 항법장치 등이 자동 첨단화돼 조종사 한 명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KAI 관계자는 FA50 단자기는 기존 복자기에 비해 연료를 810파운드 약 370kg 더 실을 수 있어 임무작전 반경이 공대공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기존 FA50 운용국 사이에서 단자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인된다며 이를 통해 FA50의 수출 규모가 300대 이상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FA50은 훈련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복자형에 이어 연료 탱크가 추가되고 무장이 강화된 단자형까지 개발된다면 경전투기에서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FA50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도입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FA50이 선택된다면 꿈의 1000대 수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FA50이 많이 수출되면 지금 한국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의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사우디 국방차관이 동시에 방문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13일 먼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의 외교차관급 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까지 1조 원을 연체 중인데 지난달에는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수사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차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해온 것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우디 국방차관이 온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우리 군부대와 방산기업을 둘러본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방문 목적은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동 UAE는 인도네시아 미납금을 납부할 테니 자신들과 함께 개발하자고 했는데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7일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라크는 2013년 FA-50 24대 구매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수리온 헬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직 수리온은 수출 실적이 없는데 이라크의 최초로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의 최초 수출 계약이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태국은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입하려 했지만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KF-21보라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최대 8대 구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F-35 도입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태국의 판매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은 F-35 대신 KF-21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KF-21 도입 시 구매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성능도 좋은데 KF-21은 F-35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2021년에 KAIT-50 기반의 전술임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최근 KAI 관계자는 태국 공군에 약 6.5영억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폴란드의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에 납품하는 생산 라인에서 먼저 빼주겠다며 빠른 납품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산 전투기 KF-21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습니다. KF-21을 자유롭게 수출하려면 한국산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엔진을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장착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본 과제에 착수하면 2030년대 중반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양산에 적용할 수 있어 사업이 순항하면 이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F-21의 개발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늘 문제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성과를 거두면서 함께하자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도입하겠다는 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